병원이 말하지 않는 검진의 비밀, 제대로 알고 건강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폭 위험은 많으면서 정작 별로 얻을 게 없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신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피폭 걱정 없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검사 말이죠.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돈을 아끼는, 즉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 일반적인 건강검진. 과연 건강을 검진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은 사실 건강검진이 아니라 질병 검진에 가깝습니다. 몸의 구조가 망가졌나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많은 분들이 환자는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엄청나게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초기 간암 환자의 피검사 간 수치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암이 요만큼 생겼다고 해도 나머지는 다 정상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암이 점점 커져서 간의 70%를 먹어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상 간세포는 30%밖에 안 남은 거죠. 그때부터야 비로소 문제가 생기고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이미 지방간염, 강형화, 간암 등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예요. 이건 건강검진이 아니라 질병검진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간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믿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폐암 환자분인데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었죠. 평생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했는데 피검사 같은 걸 해보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검사 결과지에 자기 수치 옆에 정상 범위라고 표시된 게 있잖아요. 이걸 많은 분들이 정상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의료인들 중에서도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오케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참고치 또는 기준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 속 단백질 농도를 검사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기준을 잡아야 하니까 주로 건강검진센터에 의뢰해서 30만 명 정도를 조사해요.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통계적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 정규 분포의 95%가 속하는 범위를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양쪽 극단의 2.5%씩, 즉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잖아요. 90% 안에 들면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95%를 벗어날 정도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수철에 비유하자면 이만큼 늘어났을 때는 잘 관리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쭉 늘어나 버리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혈당의 정상이 99라고 했을 때 보통 98, 99를 왔다 갔다 하면 이미 기능적으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식단 조절하고 조심하세요. 당뇨 전 단계네요.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110이 나왔어요. 아이고 오세요. 이제 환자 되셨네요. 하면서 약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예전의 자기 몸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국가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이왕 피 뽑는 김에 좀 더 하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동의 받고 5만 원 정도 더 내라고 해서 좀 더 많은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사 항목이 너무 적거든요. 주로 보는 게 간 수치, 두세 개, 단백질, 빈혈, 백혈구, 혈소판 정도? 콜레스테롤도 안 보던데 대략 5, 6개 정도죠. 올해부터는 각 병원에 한 번에 10개나 15개 이상 검사를 못하게 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암 환자를 예로 들자면 대학병원에 가서 피 뽑으면 보통 기본적으로 2가지는 뽑아요. 일반 혈액검사와 화학검사, 이 2가지는 기본으로 해야 모든 피검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병원이 검사를 제일 깐깐하게 하는 거 아세요? 대학병원은 의료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어기려면 미리 사유서를 써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성 간염 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피 검사하고 초음파를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간 수치 검사할 때 갑상선 같은 다른 항목도 몇 개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딱 간만 봅니다. 그래서 간염 때문에 평생 대학병원 다니는 분들 중에도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여태까지 건강검진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 그 대학병원의 유명한 선생님이 6개월마다 검사하고 초음파까지 다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줄 알았죠. 라고 답해요. 그럼 그 선생님은 간만 보시는 건데 말이죠. 아이고,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대학병원 가서 200만 원 주고 싹 검사했는데 깨끗하대요. 여러분, 이건 내 몸이 진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릴 수 있는 병 순서대로 10개 정도 검사한 거고요. 200만 원짜리는 30개, 300만 원짜리는 50개 정도 검사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검사했더니 참고치나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즉, 망가진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건강검진을 할 때는 진짜 건강을 검진하세요. 내 몸이 병에 걸려 망가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몸의 영양소, 비타민 B군은 얼마나 있는지, 활성산소는 얼마나 나오는지, 항산화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면역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국가검진에서 안 해주는 것들 중에는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꼭 추가해서 하세요.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병 찾으려다 암 걸린다. 방사선 피폭의 오해와 진실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검사하면 아마 PT, CT, PET-CT를 떠올리실 겁니다. PT, CT를 한 번 찍으면 약 2.3 섹세스부위 정도 피폭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약 0.1ms인데 이거 300배나 된다니. PET-CT 한 번 찍으면 엑스레이 250번, 300번 찍는 효과라서 어마무시하다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연간 총 피폭량은 킬로메호메스비를 넘지 않도록 권고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방사선 피폭 환경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이나 핵의학과 의사들은 1년에 50ms까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아직 잘 모른다 같은 거예요. 뭔가 문제는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히로시마 원폭처럼 고선량 피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저선량 피폭을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50년 후에 특정 암들, 주로 혈액암, 갑상선암, 일부 유방암의 발병률이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같은 민족의 아이들을 피폭받은 아이들과 멀리 살아서 피폭 안 받은 아이들로 나누어 20년 정도 관찰해보니 피폭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갑상선암이 통계적으로 확실히 의미 있게 많이 발생했다는 식의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나 진단을 위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방사선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몸속 장기의 질병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하지만 쓸데없이 방사선 피폭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3. 의사들은 피하는 쓸데없는 검진. 4가지 제가 피폭량은 많으면서 별 얻을 게 없는 검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쌤, 건강 검진할 때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PET-CT, PET-CT. 이번 건강 검진하는 김에 PET-CT로 온몸을 다 보겠다. 이게 제일 정확하다. 면소 온몸을 PET-CT로 쫙 훑어 암이 있나 없나를 알아내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 검사인데 비싸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아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유, 일단 피폭량이 많습니다. 암 환자도 PET-CT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찍어요. 1년에 한두 번 찍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PET-CT가 모든 암을 찾아내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PET-CT의 원리, PET-CT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예를 들어 PET-CT를 찍을 때
포도당 수액을 맞으면 그 포도당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해 놓은 것이 온몸으로 20초 만에 싹 퍼집니다.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잖아요. 모든 세포가 이 포도당을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센 놈이 다 빠에서 먹겠죠. 그 힘센 놈이 바로 암세포, 아니면 주로 만성염증 세포입니다. 이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 감마 카메라로 찍는 게 PET예요. 만약 목에 뭔가 검붉게 보였다면 여기에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힘센 놈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부암일까? 식도염일까? 후두염일까? 식도암일까? 목 디스크일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차원 구조를 알기 위해 PET 영상과 CT를 동시에 합성해서 보는 게 PET-CT입니다. 3차원적으로 보니 이건 예를 들어 식도였어.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뭔가 수상한 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CT나 MRI 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저 놈이 어떤 놈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겁니다. 결론, PET-CT는 전체적인 몸을 한번 훑어보는 검사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냐면 암 환자가 수술 후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 등을 스캐닝할 때 쓰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가 PET-CT를 찍었더니 여기 쇄골 위에 뭐가 반짝반짝하네 라고 하면 저게 혹시 림프절로 전이됐나? 요런 걸 알아낼 때 유익한 검사지 건강검진에서 온몸의 암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디스크, CT, 경추, 흉추, 연추 등 건강검진할 때 디스크 CT를 찍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깨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는데 이번 건강검진할 때 CT를 찍어볼까? 하면서 경추, 흉추, 요추까지 다 찍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건 정밀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할 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하면 100% 자기 돈을 내야 하고 딱히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복부 CT, 관상동맥 CT, 복부 CT, 조영제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조영제를 안 쓰면 다 시커멓게 나와서 뭐가 뭔지 몰라요. 보통 일반 CT보다 조영제를 쓰고 하는 CT는 피폭량이 2배 정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보통 10mSb 전후, 많아봐야 20mSb를 넘지 않지만 쓸데없이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받았는데 콩팥에 뭔가 혹이 보이는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CT를 찍어봐야죠. 관상동맥 CT, 심장 CT. 심장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비폭량이 18mSv 정도 됩니다. 나이도 어리고 고혈압도 없고 심전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혈압이 좀 있고 작년에도 심전도가 좀 이상했다면 이번에는 심장 기능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운동 부하 검사, 트레드밀 검사라든지 심장 초음파를 찍어서 판막이 잘 움직이는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심장 초음파까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관상동맥 CT까지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심장 관련 병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심장내과에서 처방을 받아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하는 건 일단 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뇌 CT, 뇌 MRI 건강검진에서 뇌 CT나 뇌 MRI를 찍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신경학적 증상, 두통, 어지럼증, 마비 등 의심되면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의료보험으로 뇌 CT나 뇌 MRI를 찍습니다. 뇌 CT나 MRI로 볼 수 있는 게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건데 그런 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뭐 하러 그걸 찍습니까? 의사들도 꼭 받는 추천 검진, 피폭 없고 간단하고 정확한 검사. 그럼 제가 꼭 추천하는 검진들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 피폭 걱정 없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검사들입니다. 초음파는 소리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방사선이 아니죠. 그냥 초음파는 여기저기 좀 갖다 대세요. 갑상선도 좀 보고 유방도 보고 복부도 보고 복부 초음파하면 간도 봐주고 쓸개도 봐주고 췌장도 봐주고 비장도 봐주고 다 봐주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전립선도 초음파 좀 보세요. 초음파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 다 보세요.
40대가 넘어가면 여기저기 결절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양성들이 많죠. 그런 걸 미리 발견해서 경각심을 갖고 암을 예방하면 되는 겁니다.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내시경은 정말 자주 하세요. 대장내시경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시경만큼 정확한 검사는 없잖아요. 내시경 끝나고 힘들어서 위장관 촬영했어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옛날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내시경은 병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국가검진에서 대장암 검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막 대장내시경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대변에 피가 섞이면 바로 응급실에 올 정도로 놀라죠. 국가검진 대장암 검사는 대변을 가지고 잠혈 숨은 피, 이 인나를 보는 겁니다. 대변 검사에서 이미 혈흔이 나올 정도면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일 수 있어요. 분변 잠혈 검사에서 혈흔이 나오면 국가에서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해주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돈 내서라도 대장 내시경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가 됐습니다. 대장암의 씨앗이 뭐냐면 용종이잖아요. 용종이 생길 때마다 제거하면 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엔 지방간만큼 흔할 것 같아요. 대장 내시경 권고주기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암은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것들이 빨리 암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장의 용종은 보통 암으로 진행되는데 ABAC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 권고사항은 531이에요. 이번에 했는데 용종이 안 나왔다? 그럼 5년 후에 용종이 나왔다? 그럼 3년 후에. 대부분 3년 후에 생활습관, 특히 식단 관리를 바꾸거나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용종이 또 나옵니다. 만약 가족력이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위험 인자가 있다면 그냥 매년 하세요. 내시경. 30대 중반부터 위내시경을 해보면 대반이 위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짜고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위내시경은 40대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MRA, 뇌혈관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제가 꼭 추천하는 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MRA예요. MRA는 MRI에 혈관 조영술, 엔지오그래피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이걸로 뇌혈관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전이 있다든지 혈관이 두꺼워졌다든지 하는 것을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심장 혈관은 영상으로 잘 안 보여서 사타구니로 도관을 넣어 혈관 조영술을 해야 하는데 이건 그 자체로 위험하기도 하고 방사선 피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근경색으로 응급 상황에 쓰러져 왔을 때 검사 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건강검진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뇌는 그렇게 침습적인 검사 없이도 MRA를 찍으면 뇌혈관을 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로 50명 중에 1명은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뇌동맥류가 발견됩니다. 이게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팍 터지면 사망하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평생에 한 번 정도 40대 정도에 한 번 해보세요. 40, 50명 중 1명은 반드시 뇌동맥류가 있다니까요. 사이즈가 아주 작으면 그때부터는 매년 추적 검사를 하고 조금 커지면 색전술 같은 시술을 통해 튀어나온 혈관을 메워서 터질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의 오해와 진실 종양. 표지자 검사는 대략 10가지 정도 되는데 주로 간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검사에는 민감도라는 것과 특이도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알아낼 확률이고 특이도는 병이 없는 것을 없다고 알아낼 확률입니다. 100% 정확한 검사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환자분들만 오시는데요. 신기한 게 진단받자마자 오신 분들 중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간 사람은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거 건강검진하면 종양 표지자 검사 쫙 해주잖아요. 저는 그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암도 상당히 진행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암을 다 검사하기는 어렵지만 피검사라도 해서 아주 진행된 암이라도 발견해야죠. 만약 피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갔다면 그때는 이제 더 정밀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정상 기준치 4인데
8이나 6이 나왔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직장 초음파, CT, MRI까지 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피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나는 암이 없어 라고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양 표지인자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고 해서 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양 표지인자 피검사로 암을 발견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분이 치료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정할 때 정말 의미가 크고요. 두 번째는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몇 년간 추적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다시 재발했는지를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양표지인자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암이 생긴 것을 발견할 확률은 아주 낮아요. 그렇지만 피검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롭거나 위험한 것이 없잖아요. 페리시티는 방사선 피 폭이 심하지만 이건 피만 뽑으면 되니까요. 암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으니 몇 개 안 되는 종양 표지인자라도 검사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4. 의사들도 챙기는 추천 혈액 검사. 항목, 진정한 건강을 위한 검사.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비타민 D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만 봐도 이 사람이 영양제를 먹는지 안 먹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다들 그렇게 알죠? 무슨 영양제야. 밥 잘 먹고 햇볕 쬐고 운동하면 비타민 D 올라간다며? 전부 다 뻥입니다. 우리나라 햇볕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위 37도쯤 되잖아요. 그럼 대략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겨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의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 오후 2시쯤에 20분 이상 큰 관절이 노출되어야 해요.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같은 곳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쬐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으로는 비타민 D 합성을 못합니다. 심지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그분들도 비타민 D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농부들도 모자 쓰고 전부 가리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물론이고 비타민 B군 같은 것들도 영양제를 안 먹으면 다 결핍 상태입니다. 주류. 의학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대 영양소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몇 대 몇으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거예요.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가지 못하니까 이건 일단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밥 굽는 사람한테 무슨 영양제를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싶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미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검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또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녹슬게 하며 만성염증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걸 관리해야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항산화 능력이고요. 내 몸의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내 몸의 면역력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 없다고 자랑하지 마라. 원래 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원상 복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겠지만 건강검진, 체크업도 꼭 하세요. 보통 다 미루고 하기 싫어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12월 달 되면 막 몰립니다. 그때 가면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검진하는 선생님들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한가할 때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막판에 몰려서 하지 마세요. 건강검진센터도 많지만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는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스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검사는 누가 뽑아도 기계가 답을 딱 내놓으니 의미가 없지만 초음파는 어떻게 보느냐, 약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내시경도 얼마나 숙련된 분이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숙련된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있으시면 훨씬 좋겠죠.